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동안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토이의 스케치북이라는 노래의 첫 소절인데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 어쩌면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세프님은 만약에 근무 중에 외근 중이라고 해볼게요. 네. 외근 중인데 스케줄에 잠깐 변동이 생겨서 한 2시간 정도를 바깥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뭐 회사 일에 늘 매진하기 때문에 그 제가 이 지인분들 중에서 네. 회사 분들이 좀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 아직까지 팀장급 임원들은 이 방송을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왜 그렇게 잡니다. 판을 깔았는지 알겠네요. 굉장히 불성실한 대답을. 네. 잔다는 대답 저도 너무 땡기는 대답이에요. 네. 저도 아마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되게 무더운 여름이었으면 저는 씻으러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면 아마 또 한 99%의 확률로는 아마 영화를 보러 가지 않았을까.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아시겠죠. 가능성을 몇 개를 얘기했는데 99%의 확률로 또 영화를 봤을 거예요. 이과셨어요 혹시 학창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짜투리로 생긴 시간이니까 크게 기대 안 하고 극장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원호 씨가 목욕을 하러 가든 혹은 영화를 보러 가든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서서 반대를 하거나 뭐 저처럼 이러쿵저러쿵 의견을 낼 여지는 사실 없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자유에 대한 여러 가지 간섭을 받기도 합니다. 이 2시간이 있다면 뭘 했어야 한다. 이게 정답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 중 하나인 미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곤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평냉 먹을 줄 모르네. 탕수육 먹을 줄 모르네. 맞아. 그거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맛이 없다고? 제대로 하는 집을 못 가봐서 그래. 뭐 이런 식인 거죠.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쩌면 취향이라 볼 수 있을 탕수육 부먹과 찍먹, 뭐 민트 초코와 평양냉면에 대한 여러 단상과 입장들도 때로는 격한 갈등의 도화선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질감을 느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취향에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이런 생각들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정답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90년대 영화들을 발굴하며 우리가 지나온 취향의 궤적들을 쫓아가고 있는 저희 호우 시절은 오늘 우울감 때문에 2019년 그림 일기를 그리다가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된 어느 작가님 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남이 가진 취향과 내 취향을 비교하지 말자고, 취향을 찾아가는 지도가 있다면 그 끝에는 진짜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하는 이 작가님, 호박잎과 된장찌개를 좋아하시는 이 작가님에게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과 브런치에서 꼰예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이신 그렇죠. 그림일기 작가이자 2021년 가을 취향의 기쁨이라는 책을 발간하신 베스트셀러 작가 권예슬 님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쿠나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상 최초로 스튜디오에 3명이 들어오는 경험을 한번 해보네요. 그러네 진짜. 늘 이렇게 잠깐 스파성으로 엔지니어분만 들어왔었는데. 그렇죠. 2년차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한번 해보게 됐는데 오늘 또 자리 배치도 약간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어색해. 항상 그 대각선으로 바라보던 조 셰프님이 오늘 옆에 계셔서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제 공간을 침범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원우 씨의 좌면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 맞은편에 계신 우리 그 셀럽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러면 요새 그 서점가에서 어, 잔잔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잔잔한 이상인 것 같은데요? 잔잔한 이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드로잉 텔러 작가 네. 권예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예슬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예슬입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또 네. 따뜻한 또 우리 목소리를 안정적이고 그림체와 같은 그런, 네. 따뜻한 목소리를 갖고 계시네요. 굉장히 저희를 신기하게 쳐다보세요. 니네 둘이 뭐 하는 거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네, 굉장히 신기하게 바라보고 만나 뵙게 돼서 있었어요. 영광입니다. 정말 네. 영광입니다. 네, 바쁜 네,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우리 책 출간이 지금 한 달 정도
됐나요? 아니요, 아직 한 달은 안 됐고 네. 한 2주 정도. 와 정말 따끈따끈한.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벌써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네이버에서 맞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권예슬 작가님의 책 제목이 취향의 기쁨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검색해 보면은 딱 그 빨간 딱지 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맞아요. 그 인증 마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우 시절이 지금이 아니면 도저히 이제 앞으로 인터뷰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렇죠. 부랴부랴 네, 잡았습니다. 저희가 되게 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섭외를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섭외를 할 수 있었죠? 전화로? 아 전화로 맞아요, 전화를 주셨죠. 전화 통화를 연락을 주로 하시나 봐요 우리 조 셰프님하고 네, 같이. 제가 생각보다 발이 넓어요. 네, 진짜로. 근데 이건 진짜로. 진짜요. 네. 되게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지라는 생각을 그쵸. 많이 할 네. 정도의 지인의 그 폭이 되게 넓은. 저는 걸쳤고 그들은 손절했는데 저는 걸쳤다고 생각하기 아니 때문에 이렇게 전화했는데 나와주신 거면 손절을 한 게 아닌 거죠. 굉장히 감사합니다. 멋진 지인이 많으신데 약간의 뭐 소개를 할까요? 어떤 분이세요? 우선 일단 좀 공식적으로 네, 소개를 좀 해볼게요. 좋습니다. 19XX년 출생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경상남도 진주 출생. 저희랑 좀 연관이 있어요. 아, 진주. 네. 저희가 가장 혹독했던 시간을 아 보냈던 맞네요. 곳이네요. 네, 저희가 훈련소가 진주에 있었거든요. 네. 가족 관계는 이제 가족 관계 얘기. 네. 꼰대라서. 소개하는 것도 막 생년월일부터 말하는 거 봐. 네. 저 생년월일 얘기하실 줄 몰랐어요. 고향 이런 거 얘기하고 누가 고향을 얘기해 요새 너무 독특하죠. 근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중요하죠. 가족 관계 그 중요합니다. 예. 권 작가님의 책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게 사실 가족 관계를 통해서 좀 드러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과 언니 한 분이 계시고요. 네. 사실 지극히 평범한 직장러였어요. 지금 맞아요. 평범한 직장러였고 대학에서는 좀 광고 홍보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사실 이 내용은 저 잘 몰랐어요. 저도 네네네. 그리고 회사에서 만나셨나 보네요. 네, 맞아요. 네네. 네. 음. 홍보 대행사 뭐 네. 그리고 뭐 대학내일이라는 되게 유명한 오. 그쪽에서도 마케팅 일을 하셨었고 음흠. 저와 같은 회사에서도 근무를 잠깐 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요 내용 나가도 괜찮나요? 뭐 여기까지만 하는 아, 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콘텐츠 기획 홍보 쪽의 업무를 주로 하셨고 네. 2021년 가을 취향의 기쁨이라는 에세이를 출간해서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모시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오피셜한 소개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 작가님을 네. 보면서 굉장히 당돌한 분이다. 그리고 처음에 만났었던 씬을 전 기억하거든요. 네네. 권 작가님이랑 제가 처음 만났을 땐 네. 다른 팀이었어요. 아. 다른 팀인데 저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뭔가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만난 장소는 복사기 앞입니다. 복사기. 복사기 앞에서 제록스 앞에서. 네, 제가 뭘 해드렸는데 네. 맞아요. 왜 이렇게 고마워하지? 약간 이런 생각. 오. 그래서 그냥 잠깐 뭐 제 아이디를 빌려드린 정도였는데 네네. 뭐 출력하기 위해서. 근데 음. 너무 감사해하셔서 그동안 저의 행실을 다시 네. 되돌아봤죠. 도대체 이것도 못해줄 정도로 인정사나운 사람이었나. 근데 당돌하다는 그 인상평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러면? 같이 일을 하면서 아. 되게 바르고 당당해요. 네. 바르고 당당한 그 어려운 길을 갑니다. 오. 저처럼 당당한데 좀 싸가지가 없는 당당함 말고 바르고 당당해요. 아니지, 그러니까 조 셰프님은 바른 길을 가는데 그걸 싸가지 없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권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조 셰프님? 이거는 뭐 칼편집해야겠네. 얘기해도 되나? 우리 네. 근데 지금 그 조쿠나 선생님께서 스스로를 싸가지 없다라고 표현하시기는 했지만 네. 제가 기억하는 이제 조쿠나 선생님은 네.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그게 어쨌든 네. 저는 부사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사수. 네, 의견이 뚜렷하시고 그 네. 의견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편집을 강단 해야겠네요. 있게. 왜요? 너무 좋은데. 약간 따뜻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싶었는데. 네, 제가 너무 이 조쿠나 셰프 이게 영화 발골 방송인 동시에 조 셰프님 발골 방송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네. 모르게 지금 잠깐 이제 조 셰프님에 대한 인상평부터 먼저 말씀을 여쭤봤는데 네. 권 작가님께서 지금 이제 책을 내시고 2주 정도 지난 이 상황에서 막 되게 막 여러 가지 반응도 오고 네. 막 지금 뭐 인스타그램에도 막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그러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2주 정도 되고 책에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조금씩 파도가 일고 있는데 네.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하루하루 막 꿈꾸는 기분이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책을 준비한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이라서 시간으로 치면은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와닿는 게 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 보면 오랜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갑자기 이게 이루어진 느낌?
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음. 지금의 이 순간이라 해야 될까? 이 상황들이 너무 좀 와닿지 않는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면 저는 네네. 참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권내 작가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인스타그램은 네. 이제 그 그림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네네. 책에는 생각보다 많은 글들이 담겨 있고 그 글들의 내용이 되게 뭐랄까요 자연스러운 문장들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거를 계속 읽다 보면은 특별한 감동이 있는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도 되게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그 어떤 계기나 흐름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한 8개월 정도 백수 생활을 했었는데 아, 그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림이랑 글쓰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제가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단지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에 못했던 것들 하나씩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스타를 시작하고 팔로워가 한 700명, 800명 정도였을 때 출판사로부터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했죠. 사실 이게 뭐 우와. 제가 뭐 셀럽도 당연히 아니고 팔로워 수도 굉장히 적고 올라간 게시물 수도 몇 개 되지 않는데 네네. 그런 저를 이야. 이제 보시고 이렇게 연락을 출판을 혹시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주셔서 네.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야 얼마나 기분 좋아졌을까? 네. 그때 막 그 전화 받는 그러니까 DM 받으셨구나. 네네 맞아요. DM으로 왔었는데 네. 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또 신기한 건 제가 알고 있던 출판사였어요. 사실은 이 필름이라는 네, 출판사를 네. 원래 알고 있었어서 네. 처음에는 조금 의심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됐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제의를 하시는 거구나. 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출판 제의를 받고 그때부터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수락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시대가 달라진 게 네. 요새는 그 아이돌들도 DM으로 아 캐스팅을 맞아. 한대잖아요. 에스파의 카리나 맞아요. 같은 네, 경우. 그런- 네. 되게 신기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한 1년 전에 네. 들었었고 그 그쵸. 권예 작가님을 사석에서 만났을 때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분이 퇴사를 하시고 나서 제 밥을 사주러 한번 오셨어요. 아 보통 조세프님의 밥을 맞아요. 사주러요? 보통- 유부초밥 네 맞아요. 그 우동과 유부초밥을 사주셨는데 네. 맞아요. 모밀 냉면과 유부초밥을 사주셨는데 네. 보통 거꾸로잖아요. 음. 직장 선배가 그렇죠. 퇴사한 후배를 밥을 사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얻어먹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얼마나 못났습니다. 그걸 좀 자랑이라고. 네, 아무튼 네. 좋은데요, 너무.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네. 이렇게 선배 부사수님까지 챙길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분이라는 거죠.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을 다니고 사람들이 이제 뭐 부모님이 들어보면 이름을 알 수 있는 그렇게 안정적인 대기업까지 갔다가 음. 갑자기 이제 그거를 그만두게 됐던 네. 사실 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도전할 수 있었던 음. 이유 그리고 왜 그렇죠. 나와야 했었나 아 궁금하다 그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와야 하는가 이런 네. 수준을 저희 회사를 욕하셔도 되니까 정말 그 책에 보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네. 부러워할 수도 있을 정도의 그 경력을 갖고 네. 계시다가 나오신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을 안정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도 같은 이유로 입사를 했었고 그런데 다녀보니까 네. 그때 느꼈던 게 제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환경이든 불안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처음 깨달은 곳이 사실 저에게는 대기업이었거든요. 네. 너무 이거는 명언이다. 좋은 얘기다. 진짜.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마음이 불안정했던 이유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어떤 대기업이기도 하고 그런 네. 안정적인 곳인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음. 왜 나는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없는 걸까라는 네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종이에 많이 써봤었거든요. 제가 네.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써봤는데 네. 그때 내린 결론은 저는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네. 결론을 좀 내렸었어요. 근데 이제 조쿠나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있었을 때 당시 했던 일들이 저와 그렇게 완벽하게 좀
맞지는 않은 일들을 좀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일도 그렇고 그런 대기업이라는 어떤 문화가 주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야 네, 될까요? 뭔가 좀 수직적인 그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저라는 사람의 성향과도 좀 맞지 않았고 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제가 잘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이렇게 펼칠 수 없었던 분위기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제가 좀 계속 불안감을 느끼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나는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결정을 했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은 다들 하거든요. 누구나 가슴속에 네. 사직서를 그렇죠. 안고 맞아요.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냈다는 거는 정말 거기 음. 그 행동이 정말 어려운 건데. 사실 저도 근데 고민을 꽤 오래 했어요. 아. 아시겠지만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래 퇴사해야겠어라고 한 게 아니었고 거의 뭐 한 5, 6개월 정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네. 뭐 주변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결국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저는 행복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네. 이렇게 있다가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네네.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고민을 계속 하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퇴사를 결정을 했는데 그 순간에도 이제 계속 썼어요. 종이 계속 써가면서 내가 지금 남아 있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나을 수 있는 부분과 혹은 뭐 더 힘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장단점을 계속 써본 거죠. 네. 계속 정리를 해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계획은 가지고 퇴사를 하는 게 좋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종이에 적어가면서 아. 좀 나름의 정리를 했죠.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네, 그 잡으셨던 계획과 지금 실제로 그 애프터 퇴사 이후에는 네.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고 있나요? 네, 같이 그래서 하고 지금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 드로잉 텔러라는 네, 분야, 자기 커리어를 지금 쌓는 것도 퇴사 이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드로잉 텔러라는 타이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고 네. 그건 있었어요. 좀 두루뭉술하긴 하지만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계획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내가 네. 만들고 싶다. 네, 컨텐츠를 만들면서 살아가고 싶다. 네. 좀 나이 들어서까지도. 근데 그러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백수 생활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했죠.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본인의 마음을 좀 뭐 추적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네. 좀 따라가 보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하셨던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좀 포인트에 해당하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실제로 계속해서. 행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돌아보는 일기를 계속 네. 쓰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네네.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기억하는데 그런 마음의 궤적을 따라가는 과정이 좀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제가 몇 해 전에 네. 들었던 내용인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행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손 작가처럼. 근데 이 몇 해 전에 제가 어떤 강연에서 들은 건데 네, 청년들이 되게 비전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비전을 찾느냐. 근데 우리 도대체 비전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의 비전을 찾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데 네. 그 강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생각나는 걸 지금 한 10분 동안에 하고 싶은 걸 다 적어라.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적어라. 네, 네.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을 쓰고 그래서 그래서 쭉 다 써서 뭐 한 50개든 60개든 그 중에서 지금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라. 해봐라. 그거부터. 그거부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걸 또 써라. 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었다. 혹은 뭐 햄버거를 5개를 한꺼번에 먹고 싶다. 네. 햄버거를 5개를 한꺼번에 먹으면 한 달 동안 안 먹고 싶거든요. 햄버거. 그런 건 비전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계속 나오는 거. 한 2주를 썼을 때 그거 좋다. 계속 나오는 어떤 그 부분이 당신을 되게 갈망하게 하는 포인트다. 그러니 그 길을 한번 가봐라. 사실 이거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꼭 이 방법론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그렇죠.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맞아요. 발휘하는지를 사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책 내용에서도 보면은 네. 이렇게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자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발견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아, 네. 나는 요 정도 텀으로 일기를 쓰는구나.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 일기를 쓰는구나라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기라는 건 매일매일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한 긍정과
공감과 받아들임이 아닐까. 어찌 보면 미래의 자기 모습을 긍정하는 데서부터 그런 용기가 또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들을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제 퇴사를 하시고 나서 네. 여러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하필이면 그림이라는 코드, 그다음 또 그 중에서도 네. 취향이라는 코드가 이제 엮이게 된 네. 그런 계기는 어떤 데 있었을까요? 왜 하필 음. 취향이었는지. 그것도 사실 저의 기록 중에서 발견하게 된 키워드이기는 해요. 아. 제가 쉬면서 저와의 대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대화를 하려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도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썼던 일기들을 다 꺼내가지고 시간이 많으니까 꺼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네, 어떤 네. 생각을 했지? 이러고 보는데 그 중에 28살, 9살에 썼던 일기 중에 하나가 네. 나는 너무 취향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오. 나는 너무 무색무취로 28살을 뭐 살아왔다. 이런 네, 식으로 네. 써놓은 게 있었는데 책에도 나오는 에피소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일기를 읽고 있던 32살의 저도 똑같이 그대로 무색무취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무채색이구나. 별로 네. 색깔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네. 그러려면 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의 지난 과거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저는 꾸준히 색깔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 저의 어떤 색깔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본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솔직하게 전달을 해야만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네. 그러려면은 저는 저의 무색무취를 드러내어야 이제 좀 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색깔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런 색깔도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 그냥 그야말로 이제 취향이라는 키워드를 쓰기는 했지만 결국 그냥 그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가지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퇴사를 하시고 한 8개월 정도 일종의 백조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고 말씀하셨고 이 포인트 하나 그리고 네. 무채색이라는 포인트 하나. 왜냐하면 어쨌든 출간을 한다는 건 네.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내 그렇죠. 이야기를 들을 사람, 들을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자기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울림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무채색이어도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걸 끝까지 전달하게 된 내용과 추진력과 또 동시에 8개월을 버티는 것, 네. 즉 불안의 시간을 저는 사실 되게 교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불안의 시간을 어떻게 자신의 의지를 갖고 뭔가 견딜 수 있었는지 그 힘은 뭐였는지가 좀 궁금해요.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 이해 못하셨나요? 아니요, 이해는 책까지 했는데 쓰신 분이. 정말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버틸 수 있었는지. 그렇죠. 네, 나를 네. 기대할 수 있었던 힘. 네, 네. 두 분이 이렇게 막 성과가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같이 일하실 때. 제가 주로 네. 성과가 없었습니다. 네. 네. 되게 재밌으신 분이어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힘. 그냥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저를 믿었어요. 네. 좀 막연하기는 한데 네. 대화를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네. 항상 불안해하고 잘 못할 것 같아, 막 자신감 없어 하면서도 네. 결국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네네네.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늘 자신감 없는 모습을 내비쳤는데 결국 다 했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불안과 뭐 이런 것들도 결국 해내지 않을까? 네네.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저는 조금 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돈이 떨어지면 빨리 취업은 해야 되는 그쵸. 그런 거는 있었지만 그건 이제 별개로 이제 따로 취업 준비를 하는 문제였고 네. 그런 이런 창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 그냥 자신감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 아니면 말고 약간 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그냥 걸어갔던 것 같아요. 되게 권 작가님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상반된 캐릭터가 느껴지는 게 사실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책 읽다 보면 같이 당시에 만나셨던 분이 뭐 그림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그런 네네. 코멘트를 했을 때 그냥 포기하셨던 적이 한 번 있었다고. 맞아요. 되게 주변 사람의 코멘트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지만
권 작가님은 주변 분들의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런 한편으로 그런 반대편에는 권 작가님의 살아온 또 이 흔적들을 보면 또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자기 길을 가서 되게 예상하지 못한 또 빠른 타이밍에 이렇게 네. 책이 한 권이 완성이 되기도 하는 네. 그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권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강인한 사람인지 아니면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가 네. 저에게 공존하는 것 같기는 네네네. 해요. 그때에는 스스로 되게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네네. 좀 계속 그냥 우울감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을 때 주변에서 그런 뭐 그림 작가 해봤자 뭐 그거 되게 힘들어 안 될 거야라는 네. 얘기를 들으면 네.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쵸. 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랬지만 결국은 그냥 강인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기는 아니, 해요. 그 보통 네. 강인한 게 아니죠, 사실. 다음 스텝에 대한 구체적인 거 네. 없이 퇴사를 맞아요.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제가 질문을 했었지만 네. 권 작가님이 글을 되게 솔직하게 쓰셨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그 솔직하게 쓰였어요. 빛나는 문장으로 쓴 게 아니라 네. 일상이 쌓인 게 빛나는 책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권 작가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네. 그 8개월 백수의 불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글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히려 지금 맞네. 이야기를 그럴 수 듣다가 있다. 된 건데 또 이런 예리한 면이 있어요. 네. 원래 이렇게 되게 막 그 영향을 받다가 음. 스스로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음, 8개월 동안에 사실 모든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자기한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자기한테 하지 않고 은사에게 음. 혹은 내가 믿는 누군가에게 자꾸 먼저 묻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나오는 질문은 사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든 선택할 수 없고 자신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권 작가님이 그 8개월 동안 어떤 멈춤의 시간 동안에 네. 그 본인에게 질문할 수 있었던 그 오롯한 시간이 어떻게 보면 1년의 네. 맞아요. 과정만에 책을 쓴 게 아닐까 이런 너무 생각을 정리를 잘 하게 해주셔서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호우 시절.